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고시원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허름한 5층 건물의 3층.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난 복도를 지나 가장 끝에 위치한 방 앞에는 301호라고 적힌 낡은 번호판이 비뚤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고작 3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나죠. 천장에는 갈색 물때가 얼룩덜룩 맺혀 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서 누런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냉방기는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이 좁은 방에서 땀에 흠뻑 젖은 흰 셔츠를 입은 장이솔이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떨리는 손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장이솔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된 그 종이를 바라보며 이솔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공사장의 드릴 소리가 귀청을 찢듯 울려 퍼지고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먼지가 끊임없이 스며들어 오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그것은 이솔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절친한 친구의 사업 자금 빚보증을 서면서 가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 앞에서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식탁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택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던 그날 아침,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서는 어머니는 빨간 눈으로 이솔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솔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이솔의 삶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도 술에 찌든 채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18살 이솔은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솔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관악구에 위치한 작은 고아원이었는데 원장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지만 시설은 열악했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해야 했고 밤마다 부모를 그리워하며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울지 않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수능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원장 선생님이 소개해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그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홀몸이었는데 고아원에서 나온 이솔을 마치 친손자처럼 받아주셨죠.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덕이었어요. 이솔아, 공부가 유일한 길이다. 할머니는 늦었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까 희망이 있어라며 매일 새벽 5시부터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는 할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이솔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이솔의 하루는 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였어요.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도둑을 조심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었죠. 때로는 취객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고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참았어요. 시급 6,000원이라는 돈이 절실했거든요.
아침 7시에 편의점 일이 끝나면 곧바로 중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 일이었는데 기름때로 끈적한 그릇들을 씻어내는 일은 손가락 끝이 까칠해질 정도로 고된 일이었어요. 하루에 수백 개의 그릇과 젓가락을 씻어야 했고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점심을 챙겨주셔서 그나마 한 끼는 제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20층짜리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 닦아내는 작업이었죠. 계단마다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걸레로 닦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서 옷이 흠뻑 젖곤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는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편함에 전단지를 끼워 넣는 일인데 하루에 1000장 이상을 돌려야 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터져도 참고 견뎌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초등학생 과외까지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받고 구구단과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이솔에게는 그나마 가장 편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수학 잘했죠? 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이솔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가지 일을 돌아가며 하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새벽 2, 3시가 되곤 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이 감기려 해도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 시간이었어요. 이솔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 볼을 3개 때리고 다시 집중했어요. 커피를 마실 돈도 아까워서 찬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매번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보낸 그 밤들, 교과서 곳곳에 눈물 자국이 맺혀 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으며 여유롭게 공부하는데 자신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억울하기도 했고요. 수능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발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바로 그날, 이솔은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이솔에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행 통장에는 고작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1년을 더 미뤄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솔은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어요. 알바 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도 헌 옷만 입으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올해가 되어서야 성적 우수 장학금과 국가지원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다른 신입생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고 서 있던 이솔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솔의 낡은 지갑에는 단돈 5만 원뿐이었어요. 그 5만 원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걸어서 통학하며 한 푼, 2푼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끔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솔은 꿋꿋이 참았어요.
학교 식당에 학식 한 끼가 2,500원인데 그것조차 아까워서 물과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솔의 눈만큼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서관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책을 읽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이솔에게는 감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꿈 하나만으로도 이솔은 이 무더위와 가난 속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이솔이 평소처럼 학교에서 고시원으로 걸어가던 도심의 좁은 골목에서 이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이솔이 평소처럼 학교에서 고시원으로 향하던 중 명동 뒷골목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 어깨를 움켜쥐고 길바닥에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옷깃이 헤어져 있고 신발도 구멍이 난 운동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며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냥 노숙자 아니야? 괜히 엮이지 마. 요즘 사기꾼들 많다던데.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이솔만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들며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미약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순간 이솔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는 걸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그 5만 원을 꺼내들고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기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어요. 이런 할머니 태우면 차 더러워져. 하지만 이솔이 제발 부탁드려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계속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라며 계속 다독였어요. 할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진료가 어렵습니다. 신분증이라도 있나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가방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이솔은 외쳤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질게요. 제 이름으로 접수해 주세요. 하지만 혈연 관계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솔의 절규에 응급실 간호사가 나섰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고요.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중증 심근경색이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이솔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솔의 전 재산 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단 응급수술부터 하고 수술비는 나중에 정리하죠. 의사의 배려로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솔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은 밤 8시를 넘기고 있었고 이솔은 학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여기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이솔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이솔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깨시면 무서워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솔은 대기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이솔을 깨웠어요. 할머니가 깨셨어요. 당신을 찾고 계세요. 이솔은 얼른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물 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솔은 놀라 눈을 뜨고 얼른 물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물을 마시더니 희미한 눈빛으로 이솔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러고는 중얼거렸어요. 너, 우리 딸이었으면. 이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는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기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간호사가 환자분이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조금 쉬게 해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깨어났을 때 뭔가 달랐어요. 더 또렷해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된 유언장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이걸 받아줘.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서 회복부터 하셔야죠. 그런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이솔은 그 종이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 같은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솔은 할머니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께서. 이솔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장이솔. 맞으시죠?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솔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하다니요. 병실 정리를 하던 중 간호사가 서랍에서 그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가 이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이솔 씨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와 함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 이경자 여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 중년 남자는 자신을 문도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나 봅니다. 문도영은 이솔을 병원 로비의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병실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거거든요.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장이솔에게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이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솔아,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딸이었으면 했다. 아니, 너는 내 딸보다 훨씬 따뜻했어. 내가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너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구나.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단다. 남편도 딸도 재산도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마지막에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이솔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도영은 조용히 이솔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아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이솔은 고개를 들어 문도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문도영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때 문도영이 이경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는 과거 중견기업의 회장이셨어요. 건설업을 하셨는데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하지만 20년 전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이솔은 놀란 눈으로 문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화려한 과거가 있던 분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문도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버리고 홀로 살아가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문도영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익명 기부를 계속하셨어요. 고아원에도 양로원에도 노숙자 쉼터에도 꾸준히 도움을 주셨죠. 제가 말려도 내가 도움받을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라고 하시면서요. 이솔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아니에요. 문도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가장 원하셨던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혼자 외롭게 지내셨거든요. 문도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영아, 이솔이라는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야.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이솔이 같은 아이야. 이솔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문도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몰락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조용히 자산을 모으셨어요. 작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돈들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계속 기부를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 모든 자녀 자산을 당신에게 남기겠다고요. 공증까지 다 맞춰 놓으셨어요. 문도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공식적인 유언장이에요. 이솔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1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주시다니. 저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문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이 이 돈을 잘 쓸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단 이틀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머니는 이솔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던 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문도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 말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칠 뒤 이경자 할머니의 장례식이 서울 시내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문도영이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솔은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일반 가정의 장례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넓은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단아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광경은 장례식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장례식장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솔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으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의 구성이었어요. 학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사업가, 작업복을 입은 중장년 노동자들, 심지어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당황해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빈소 앞에는 끝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도영이 이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어머니께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익명으로 도운 이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솔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다니 말이에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이솔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혹시 장이솔 학생이신가요? 이솔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경자 어머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김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이 흩어질 뻔했어요. 빚에 쪼들려 살 곳도 없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경자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 도와주셨어요. 돈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시고 아이들 상담도 해주셨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은 고아원 출신인데 이경자 할머니가 학비를 지원해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는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 했는데 할머니가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는 실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을 때 할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다고 했고, 중년 여성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정신적인 지지가 되어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머니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괜찮은 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라고만 하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셔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냥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씀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이솔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살아오신 거죠. 오후가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온 가족, 대구에서 온 대학생, 광주에서 온 노부부까지. 이들 모두 이경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대표가 이솔에게 말했어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고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리에 모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도영이 이솔에게 귀띔해준 내용이었어요. 이분들이 여기 온 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것도 있지만 당신을 보러 온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던 당신을 직접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솔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님이 마지막에 행복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에요. 이솔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녁 무렵 발인 시간이 가까워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솔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실 때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이솔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도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이솔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객 중 한 명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어요. 서울대 여학생이 전 재산 5만 원으로 길거리에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수백 명을 도우며 살아온 분이었고 마지막에 그 학생에게 모든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이솔과 이경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십 개의 공감만 받던 게시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공감수가 10,000개를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도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댓글들은 이솔과 할머니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아서 각본 아닐까요? 요즘 대학생이 무서워요. 할머니 유산 노린 거 아니에요? 진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악성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이솔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어떤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수군거림들이 이솔의 귀에 들려왔어요. 이솔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해석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이솔은 자신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새로운 게시물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방송사의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전 재산 5만 원으로 남을 구한 대학생, 그 후 10억 유산 상속받아라는 제목의 뉴스가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이솔의 과거 이야기도 함께 다뤘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족이 파탄난 이후 고아원을 거쳐 홀로 살아온 과정, 5가지 알바를 하며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이솔은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선화 교수가 나섰습니다. 최 교수는 이솔의 지도교수였는데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어요. 그 학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정정하고 싶었습니다. 최선화 교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이솔 학생은 3년 전 제가 처음 추천서를 써줬던 학생입니다. 당시에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아이였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입학 후에도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유도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그런 아이가 할머니를 구한 것도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유산을 남긴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걸 보니 진짜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지켜본 사람의 말이니까 믿을 만하죠. 처음부터 의심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각박하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수랑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솔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장이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어느 날 저녁 이솔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최선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간 이솔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최선화 교수는 이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솔아, 힘들었구나.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교수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이솔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할머니도 그걸 알아보셨던 거야.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아이가 드물어서야.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믿기 어려워하는 거지. 교수의 말에 이솔은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교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솔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솔아, 할머니가 너에게 그 유산을 남긴 이유가 뭘까? 분명히 너라면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믿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화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곧 다른 일들로 관심이 옮겨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하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면 돼. 그날 밤 이솔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그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최선화 교수와의 상담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이솔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문도영이었어요. 이솔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유산 정리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이솔은 강남구에 위치한 한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30층에 자리한 그곳은 이솔이 지금까지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와 값비싼 가구들이 놓인 접견실은 이솔을 위축시켰습니다. 문도영과 함께 온 사람은 박진수 변호사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이경자 할머니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고 이경자 여사님과는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여사님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죠.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이경자 여사님의 남편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문재호 회장님은 90년대 초부터 중견 건설업체인 대한건설을 운영하셨어요. 당시 아파트 건설붐을 타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셨죠. 전성기 때는 회사 매출이 연간 1,000억 원을 넘었고 임직원만 300명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문재호 회장님은 업계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인이셨어요. 하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변했죠. 이솔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가 이렇게 화려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회사가 진행하던 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되었고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문재호 회장님은 직원들 월급과 협력업체 대금을 우선 지급하느라 개인 재산까지 모두 투입하셨죠.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도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문도영이 슬픈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22살 때였죠. 어머니와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이후 이경자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셨어요. 박 변호사는 이경자 할머니의 지난 20년간의 활동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이솔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파산 이후에도 꾸준히 돈을 모아왔던 거였거든요. 여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아파트 청소를 하시고 심지어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는 일까지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문도영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여사님의 기부 기록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 8억 원가량을 익명으로 기부하셨어요. 이솔은 그 기록들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잘 보였던 거겠죠. 그래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신 거였어요. 여사님이 도운 사람들의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고아원 아이들 학비 지원,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실업자 가정생활비 지원, 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이솔은 그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장례식 때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명단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몰락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가셨어요. 박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소액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신 결과 현재 1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셨습니다. 이솔은 그 금액을 듣고 어지러울 뻔했어요. 15억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돈을 저한테 주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사망 일주일 전에 공증을 통해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장이솔 양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죠. 박 변호사가 유언장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의 친필로 쓰여진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장이솔에게 상속한다. 그 아이는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이솔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돈을 받는다는 게. 그때 문도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자산으로 복지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도 당신의 뜻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박 변호사도 동의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솔은 그 제안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문도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이솔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야 할지 말이에요. 문도영과 박진수 변호사와의 만남 후 한 달 동안 이솔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으며 할머니의 진심을 헤아려 보려 했어요. 그리고 최선아 교수와도 여러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솔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내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든 지지하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드디어 이솔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도영에게 연락을 한 이솔은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는 3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싶어요.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의료비 지원, 둘째는 고아원 출신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셋째는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임시 쉼터 운영이에요. 문도영은 이솔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네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들이기도 하고요. 박진수 변호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업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재단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했어요. 이솔은 최선화 교수에게 이사진 참여를 부탁했고 문도영도 기꺼이 이사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솔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인 백건우와 같은 과 친구인 이아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백건우는 의료 분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아람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풍부했거든요. 두 친구 모두 이솔의 뜻에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솔아, 정말 대단해. 20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아람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앞으로 열심히 도울게. 백건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의료비 지원 부분은 내가 담당할게. 병원들과 협력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의대 선후배들에게도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해 볼게. 재단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경자 재단으로 하려고 했지만 문도영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도 담고 당신의 마음도 함께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좋겠어요. 이솔 재단은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솔 재단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재단의 슬로건은 이솔이 직접 정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사무실은 서울 성북구에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접근성이 좋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실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이경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재단의 설립 취지가 적힌 액자를 걸었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서울대생 10억 상속받아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갔거든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솔은 더 이상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1년 후 이솔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성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경자 할머니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분들도 함께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출범식에서 이솔은 첫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솔재단 대표 장이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솔재단은 고 이경자 여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재단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셨고 저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이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거리에서 홀로 추위와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범식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이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과 협약을 맺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건우가 의과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두 번째는 장학금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과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쉼터 운영이었어요. 성북구의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 잠시라도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서비스와 취업 알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어요. 첫 해 운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200명,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50명, 쉼터를 이용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립에 성공했다는 거였습니다. 연말 평가 회의에서 최선화 교수가 말했어요. 이소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이솔은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원하시던 방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솔 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이솔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학업과 재단 운영을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보람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직원이 10명까지 늘어났고 연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솔은 아침 일찍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성묘를 했어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할머니께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솔이에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마음 잘 지키고 있어요.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그런 세상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묘를 마치고 학교로 향하는 이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전공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 이솔은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또다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솔은 처음에는 무슨 행사라도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후배 한 명이 이솔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오늘 누가 오시나 봐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는데요. 이솔은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줄의 맨 앞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아니야. 오늘이 이경자 여사님 이주기거든. 매년 이날이 되면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셔. 이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주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줄의 끝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문에서 시작된 줄이 거의 400m나 이어져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휠체어에 탄 중년 남성,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솔이 줄 앞쪽으로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장이솔 씨 아닌가요? 맞아요. 이솔재단 대표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이솔을 보자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김철수 씨가 이솔에게 다가왔어요. 2년 전 장례식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이솔 씨,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이경자 어머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김철수입니다. 네, 물론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이솔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2년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죠. 김철수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줄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솔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경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솔 씨,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재단에서 의료비 지원받았던 박영수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깊게 인사했어요.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재단 덕분에 무사히 수술받고 완치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사람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장학금 받고 있는 고3 학생이에요. 덕분에 대학 진학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꼭 좋은 곳에 가서 이솔 선배님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솔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그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에 선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솔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서울대 학생들, 협력병원의 의료진들, 심지어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까지 와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이경자 할머니의 정신을 기리고 이솔재단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이솔은 줄에 선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함께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사람들과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이솔은 마지막에 온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8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이솔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이경자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우리도 희망이 생겨.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이솔은 혼자 서울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마중물이 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게요. 약속드려요. 저녁 노을이 이솔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솔은 가방을 메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단을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솔은 그들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